것 같네요. 더 조사할 게 없을 것 같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잠시 앉아 마음을 추스르며 남편의 조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하더군요. 아주 끔찍한 질문을 말이죠. 매너님, 듣자니 돌아가신 고인과 사이가 매우 안 좋으셨다고요? 매일 고인께 화를 내고 욕설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그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신이 나냐고. 그동안 내 어머니에게 쌍욕과 막말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속이 시원하냔 말이야.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머님을 괴롭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사님들, 저 여자가 내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매를 들지만 않았지 온갖 상처되는 말을 짓거려서 어머님을 힘들게 했다고요. 내가 진작에 저 여자를 내쫓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같은 악마를 감싸줄 일은 없으니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당신은 이제 천벌을 받아야 해. 그이는 180도 다른 얼굴과 말투 그리고 몸짓과 손짓으로 저에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괴롭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형사들은 남편의 주장만 듣고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지금 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괴롭히기는커녕 최선을 다해 간병했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남편분의 진술로 당신을 정서적 학대치사죄로 체포합니다. 억울하시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저를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황망했는데 남편이 한 행동이 황당해서 슬픔을 잊어버리고 겁을 먹고 경찰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남편이 왜 그런 누명을 씌웠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봐도 도통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헛소리를 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서에 들어가 형사들과 마주 앉아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시어머니를 정서적 학대자라고 제명을 읊어주며 죄를 시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왜 어머님을 괴롭혔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서 더더욱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충격을 받아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남편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남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당신과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만 진술하면 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된다고요. 저는 형사의 말에 겁에 질려 식은땀과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지만 형사들은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저를 지치게 만들었답니다. 형사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힘들어도 조사를 끝까지 받으셔야 한다고요. 도대체 몇 번을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요. 제 말을 언제쯤 믿어주실 거예요? 형사들은 매우 침착한 태도로 저를 응시했고 끝까지 저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형사들은 한술 더 떠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힘이 들긴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뭐든지 하고 싶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했습니다. 제 손등과 몸 여기저기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형사가 같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야 당당하게 시어머니께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고 표시됐습니다. 보셨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 순순히 인정하시고 고인에게 용서를 빌고
죗값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 무섭고 떨려서 잘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형사님들이 저를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진을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내일 다시 해봐요. 잠을 자고 긴장을 풀고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범죄자들은 원래 다 그렇게 말해요. 에?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됐다. 내일 다시 해보자 하면서 시간을 번다고요. 그런데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으니 영장 발부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당장요. 그리고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변호사가 왔는데 저와 마주하자 선임 비용부터 말하더군요. 가족한테 연락해서 이 계좌로 돈을 붙이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이유선 씨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해외에 있는 자식들과 저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뿐이었습니다. 당장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족이 없던 거죠. 변호사님, 일단 제 변호부터 해주시고 나중에 지불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 테니 다른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네? 이대로 가신다고요? 변호사님,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아무쪼록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제가 살면서 경찰서를 처음 와봤으니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난감하기만 했네요. 그래서 급한 대로 국선 변호사를 신청해서 만났는데 정확히 5분 만에 자리를 뜨더군요. 사건 일지를 보더니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이우선 씨, 아무래도 죄를 인정하시고 용서를 비시는 게 어떨까요? 형량을 낮추려면 그 편이 낫습니다. 이봐요 변호사님,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 종이 쪼가리만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들어봤자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게 뻔하니까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를 괴롭힌 못된 며느리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유치장에서 오열하며 억울함을 계속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요. 결국 구치소로 들어가 구속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제수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게다가 한 방을 쓰게 된 여자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면회 신청이 왔다며 교도관이 저를 면회실로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제 눈앞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화기를 들고 남편에게 여보, 이제 왔구나. 어머님 장례는 잘 치러드렸어? 그런데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날 이렇게 만든 거냐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충격을 받아서 쏘리를 한 거지? 그렇지? 라고 물었더니 그이는 태평하게 웃음까지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머니 장례식은 아주 무사히 잘 치러드렸어. 많은 조문객들이 오셔서 명복을 빌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걱정은 그만하도록 해. 그나저나 그 아는 지낼만해? 며칠 안 됐는데 얼굴이 많이 야인 것 같다. 밥이 제대로 안 나오나? 응? 내가 듣기로는 옷도 입혀주고 밥도 주고 잠도 제대로 채워준다고 하던데. 내 질문에 대답해. 왜 허위 진술을 해서 날 감옥에 넣었냐고. 그거야 때가 와서 그런 거지. 이혼해야 할 때가 말이야.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당신과 내가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혼하자고 졸라댔을 때 떠났으면 이런 꼴을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하도 당신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잠시 접어든 거라고. 뭐라고?
그럼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연기한 거였어? 당연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계속 살고 싶어 하겠어? 나 잘 나가는 사업가라 여자들이 알아서 꼬이는데 말이야. 지금 만나는 여자는 그중 최고로 예쁘고 젊은 여자야.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겼다니까. 내가 뭐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만 하면 되지. 왜 날 이 시궁창에 쳐넣은 거야? 순순히 이혼해줄 테니까 날 당장 여기서 꺼내줘.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 사업이 많이 번창했잖아. 우리가 합의 이혼을 하면 재산의 30%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보니까 그 큰 돈을 당신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감옥에 있으면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더라고. 시어머니를 학대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하는 판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 어쩌겠어. 이게 팔자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몇 년 살아봐. 응? 감옥도 사람 사는 데라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럼 난 새장가 가서 새 마누라랑 잘 살아보도록 할게. 남편의 저희를 알게 되자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한테 시집와서 평생 헌신한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아이, 너무 뭐라 하지마. 어? 나중에 출소해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내가 위자료는 못 줘도 영치금은 가끔 넣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먹어. 응? 그럼 난 이만 갈게.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늘에 있는 어머님도 당신에게 천벌을 내릴 거라고. 남편은 비소를 보이며 면회실에서 나갔고 저는 허망한 심정으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며 머리를 짜내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여러 사람을 떠올리다가 저를 도와줄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국선 변호사와 접견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람에게 별말은 하지 않고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원래 안 되지만 핸드폰을 넘겨주며 빨리 통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저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통화가 안 됐어요? 현진아, 잘 있었니? 별일 없지? 네, 저랑 현경이는 잘 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여행 중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여행을 갔다고? 네 아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엄마는 지금 감옥에 있어. 네? 감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절 도와줄 사람이 아들, 딸 말고는 생각나지 않아서 제 소식을 전했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경악하는 목소리를 내며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일렀답니다. 그제야 실낱 같은 희망이 곧 생길 거라 확신했고 저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들, 딸은 그날 비행기표를 구해서 다음날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가장 먼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정말 아버지가 이러신 거예요? 그래, 네 아빠라는 작자가 엄마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었다. 너희들에게 미안하다만 다른 데 도움 청할 곳이 없었어. 잘하셨어요. 당연히 자식인 우리가 해결해야죠.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 모셔온 변호사님이 엄마를 도와주실 거예요. 다행히 변호사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제가 처한 억울한 상황을 보고 어이가 없다며 무죄는 당연하고 무고죄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또 불륜이 원인이었다는 것도 밝혀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일렀답니다. 그제야 제 마음이 안정되었고 지옥 같은 감옥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며칠 뒤 열렸고 변호사의 변호로 무죄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무고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알았는데 무고죄가 엄청 큰 범죄더라고요. 제 변호사님이 말하길 징역 5년 이상은 선고받을 거라며 남편의 인생에 크게 금이 갈 거라고 확신했답니다. 상황이 완전 역전되자 저는 그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치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감옥 생활에 맞지 않았는지 많이 초라해 보였답니다. 재밌는 반전이네. 당신은 이런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을 안 했겠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줘. 당신이 취하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더라.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여긴 사람 살 곳이 못 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감옥도 사람 사는 데라 똑같을 거라며. 왜? 체질에 안 맞아?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 아, 바람난 애인이 없구나. 어떡하냐? 거기선 남자 구실을 못하고 살 텐데.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줘. 내가 합의위원회에서 재산의 30%를 줄 테니까 그걸로 끝내자. 응? 30%? 무슨 소리야? 내 변호사 말로는 70%가 내 몫이라던데? 당신이 한 짓거리가 있어서 그 정도는 내가 가질 거래.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그럼 당신 회사는 당연히 망하겠고 나머지 30%도 휴지 조각이 되겠지? 나중엔 출소하면 어떡하냐. 가진 것 한 푼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선심 써서 영치금은 가끔 넣어줄게.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자 그이는 폭풍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유선아, 이러지 마. 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우리 아들,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당신과 내가 이혼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 식구가 같이 사는 거야. 어때? 당신이 바라던 삶이었잖아. 제발 날 여기에 버리지 말아줘. 무슨 소리야? 내가 바라는 삶은 아이들과 셋이 사는 거야. 당신 같은 괴물은 이제 내 식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당신한테는 새 식구들이 생겼잖아. 깜빵 동료들 말이야. 똑같은 놈들끼리 한 방에서 지내니 얼마나 재밌겠어. 거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나오면 좋겠네. 난 이만 가볼게. 그럼 재판날 보자고. 여보, 여보. 저는 그이가 했던 것처럼 비소를 날리며 면회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얼마 뒤 남편의 재판날이 되었고 예상한 대로 무거운 선고가 내려져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답니다. 이에 질세라 이혼 소송까지 해서 남편의 재산의 70%를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이의 회사는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고 남은 재산으로도 빚을 막을 수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네요. 막대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으니 횡령죄까지 추가가 되어서 형량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했죠. 제 한살인 복수는 끝이 났고 아들과 딸에게 호주로 돌아가지 말고 저와 함께 살자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유학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며 평생 저를 지켜주겠노라 다짐하며 한국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식들과 셋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딸아이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시 호주로 떠났다면 홀로 지내는 게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사건이 있고 1년 뒤까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꿈을 꾸고 있어서 매우 괴로워요.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아
정신과에 다니며 약을 먹었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헤아려줘서 악몽을 덜 꾸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이 어처구니가 없고 많이 황당하시죠?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을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합니다. 현재 전 남편은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지은 제가 꽤나 크니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낼 겁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위로가 있으면 더 빨리 벗어날 것 같습니다.